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는 또 더 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3차 집회는 어쨌든 광화문과 서울에 이제 영향이 집중됐다면 오늘은 이제 범야권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전국적인 여론몰이를 좀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4차 집회의 특징인데 어쨌든 뭐 부산, 광주, 대구 전국 대도시에서 이제 동시다발적 집회가 일어나고 있고 또 야권의 지도부도 이제 전국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좀 이렇게 이제 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전국적 민심을 모아서 다음 주 이제 5차 집회에 서울에 총집결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오면서 보니까 지난주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시위 열기는 아직도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웅식 교수도 인파를 뚫고 오셨군요. 네. 연구실이 삼청동이기 때문에요. 네. 걸어오면서 좀 봤는데 일단은 규모나 숫자는 뭐 지난주보다는 줄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이미 분산해서 개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다른 점은 지난주 집회와 달리 야권이 총 결집해서 다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지금 같이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좀 조직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제 금주에 들어서 이른바 버티기를 넘어서서 이제 뒤집기 형국으로 들어가는 형국이어서 국민들의 분노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보니까 이제 그 청와대를 주위를 경비하고 있는 경찰들은 있습니다만 경찰도 굉장히 평온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이렇게 막기보다는 이렇게 질서를 지켜주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습이었고 여전히 지금 이 광화문 일대에 모여있는 분들은 그 연인족들, 그다음에 젊은 우리 또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린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온 부부들도 굉장히 많이 띄어서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어떤 그 국민들 수준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 퇴진의 목소리가 좀 결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화면은 왼쪽에 있는 화면이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쪽에 있는 대형 화면과 주 무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화면은 멀리서 본 광화문 내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 앞에는 광화문 정문 앞에서 덕수궁까지 인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집회 때는 종로 상가까지 그리고 서대문 로타리까지 인파로 붐볐지만 오늘은 광화문과 서울광장, 덕수궁까지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지금 지방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고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지방에서 지금 맡아서 집회에 참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시장이 이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산에는 부산 출신이죠.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가 계시고, 대구에는 김부겸 의원,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제 광주에 가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민주당 내 야권의 이제 잠룡들의 역할을 이제 분담해서 지금 각 지역에서 지금 여론을 어떤 수렴하는 뭐 이런 그 절차인데 이게 뭐 기왕 이번 그 4차 집회는 이런 구도로 이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박근혜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뭐 헌법적 권리죠. 권리인데 이 야권 주자들은 어쨌든 이제 이 4차 집회를 에서 민심을 수렴해서 국회로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 부담을 상당히 안고 지금 뭐 여론을 수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서울역 광장에서는 또 보수 세력, 뭐 박사모 등 보수 세력의 집회가 열렸어요. 오늘 집회는 어떤 상황으로 펼쳐졌습니까? 우선 이제 이 4차 집회까지 이르면서 촛불 민심이 이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전국을 뒤집어 보겠다. 이제 나의 어떤 직무대로 권한을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갈고 있어서 아마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박사모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보수단체의 시민단체 격진 사람들이 오늘 서울역 앞에 광장에서 2시경에 모여서 한 4,000명 정도로 뭐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하야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그걸 외쳤다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들이 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지역에서 했다고 한다면 또 서로가 감정이 격해져서 불상사가 날 수 있는데 다행히 다른 시간대에 다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 헌법을 지키자, 헌법을 수호하자는 이야기는 앞서서 우리 대기실에서 우리 박 소장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헌법을 수호하자고 광화문 사람들도 지금 헌법을 지키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라는 게 헌법 질서를 유린한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분들도 또 헌법을 지키자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이분들이 말하는 헌법 수호는 헌법에 보장된 임기 5년을 지키자. 저는 이런 권력 의지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한 게 이제 친박 그 박사모 모임에서 이제 헌법적 책무, 헌법 정신 수호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지키는 것도 헌법 정신이라면 민심을 받아서 국회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시위가 뭐 어떤 입장에서든 폭력 형태로 변질돼서는 안 되게 하겠거니와 어쨌든 헌법적 수순에 따라서 이 향후 전국 수습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장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의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덕수궁 앞까지, 시청 앞까지 수많은 인파로 지금 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청소년들, 특히 대학 입시를 끝낸 수험생들이, 고3 수험생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단체들이 대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보다는 참석자들의 수가 줄었지만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험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오면서 보니까 정말 그 애띤 중고생들도 많이 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수능이 끝나서 입시가 끝난 수험생들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전국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중고생들이나 이 수험생들이 하나의 패션, 문화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험생들이나 중고생이 대거 거리에 뛰쳐나온 이유는 정유라의 2대 특혜 의혹, 그리고 지금 계속 연거푸 나오고 있는 장시호의 연대 특혜 의혹에 대한 분노입니다. 뭐 우리 아들들, 여기 자식들 다 입시해봤습니다만 얼마나 고생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재수, 삼수하면서 어렵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들어가기 힘든 게 대학 입시인데 정말 지금 드러나는 이 사실로는 정말 최하위의 성적과 정말 출석과 결석을 거의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 그 좋은 명문대학이라는 데를 버젓이, 그것도 교수들과 짜고 그 앞서가는 성적에 있는 사람들을 악재점을 줘가면서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저 젊은 이 청소년들이나 이 수험생들은 그러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라 할까요? 배신감에 대한 어떤 분노의 표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번에 이화여대가 속된 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지요. 지금 연세대학교도 상당히 공공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뒤에 김기춘 씨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기춘 실장은 정말 최순실 씨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실장은 뭐 주로 이제 모른다는 것이 이제 김기춘 실장의 답 아니었습니까? 답이었고, 그다음에 안종범 뭐 정책실장도 최순실을 모른다는데 이번에 이제 김종 차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기춘 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최순실 씨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실장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김종 전 차관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김기춘 실장이 이상하든지인데 앞으로 지금 국정조사도 있고 또 특검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형태의 일관된 모르쇠 전략으로 이게 김기춘 실장이 빠져나갈 수 있을지 저는 별 믿기지가 않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어떤 분노를 좀 더 증폭시키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박지원 의원에 의해서 거의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모른다, 뭐 김종 그 양반이 정신이 살짝 어찌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다, 이런 봐집니다. 지난 7월에 한 종편에서 미르재단 강제 모금 의혹이 이제 처음으로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일파만파로 K 스포츠 재단까지 해가지고 이제 국정감사 때 많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나는 전혀 모금에 관여한 바가 없다. 최순실 씨 모른다. 이거 사실 무근이다. 청와대에서 단호하게 일관된 논리로 모르쇠 전략으로 몇 개월을 끌었습니다. 뭐 우병우 수석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사실은 드러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깨알 같은 지시를 다 받아서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 두 재단의 돈 모으는 과정, 재벌 총수를 독대하는 과정,
돈이 모이는 과정들을 다 체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 전에는 전혀 모른다. 난 이거 알 수가 없다. 끝까지 부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고 드러났기 때문에 물론 김기춘 실장의 뭐 이 부분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김기춘 실장이 직접 연관된 건 아닙니다만 이미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 강남에 있는 차원병원에 5차례 정도 가서 그 치료를 받았는데 돈을 한 번밖에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뭐 좀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수사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해서 김기춘 실장이 실제로 비서실장 재직 시에 대통령과의 관계나 최순실과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입장이 있었는지를 저는 만천에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전직 비서실장이라기보다는 뭐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는 중심에 김기춘 전 실장이 있다는 얘기가 파다지 않습니까? 파다기 때문에 어쨌든 그 향후 이루어질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김기춘 실장 문제가 메인 메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해운대 LCT 비리고 새로운 뇌관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출신이시죠? 네. 우리 박 소장님. 네. 사장이 어디까지 갈까요? 잘 알고 계시죠? 예. LCT 사건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이영복 회장도 저는 뭐 아는 분이고. 설명 좀 해주시죠. 이영복 회장이 어떤 분인지 개인적으로 잘 아신다니까. 어느 신문 보니까 이제 그 이영복 회장이 측근한테 자기 혼은 만을이다. 만가지 할 때 만자에다가 갑을 할 때 을. 그러니까 만에 대해서 어린 사람이 돼서 내 호를 만을로 뭐 해달라. 뭐 그럴 정도로 겸손하고 어쨌든 그 마당발이고. 뭐 식사도 하고 술도 같이 드셔보셨습니까? 술은 안 먹고 식사는 해보시겠습니다. 제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이제 인허가 과정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오래됐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들어갔다 빠지고 두 번째는 중국계 건설회사가 이제 들어와서 빠지고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른바 이제 포스코 건설이 책임준공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부산은행의 이제 3천억 정도의 PF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정상 궤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프로세스는 이런데 굉장히 묘한 게 갑자기 이제 참여정부 인사들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청와대가 이제 일타상피 문재인과 김무성을 잡기 위해서 뭐 이 카드로 대대적 반격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두 분은 이미 고소까지 한 상황이죠. 명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 문제가 뭐 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반격 카드다 뭐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 사업의 프로세스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포스코건설의 책임준공과 부산은행의 3천억이라는 어떤 그 막대한 금액의 PF가 일어난 과정이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 수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상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또 늦으셨죠? 지난주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훨씬 나았습니까? 예. 내일 이제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사람을 기소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어떻게, 어느 정도 적시하는가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 검찰로서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을 조사해버렸으면은 어떻게 하든 형식이든지 어제나 오늘 조사했으면 이게 공소장에 기재하기가 좀 그래도 나은데 뭐 대통령이 계속 부인하면은 그냥 일단 빼고 나중에 봅시다 이러면 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뭐 인정할 가능성이 없지만 인정해버리면 뭐 그냥 공소에 박근혜와 공모하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조사하지 않고 지금 만일에 대통령을 집어넣게 되면은 안종범 수석의 이야기라든가 최순실 씨의 이야기를 가지고 대통령이 공모됐다고 지금 인정해야 되는 지금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대통령의 말도 좀 모호할 수가 있고 근데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물론 이제 뭐 그게 비망록으로 잘 기재되어 그렇지만 대통령이 만일에 이거 좀 도와주라 했다든가 지금 안종범 수석은 구체적 지시했다 그러긴 그러죠. 근데 대통령이 말을 안 듣고 한마디 안 물어보고 구체적 지시했다. 이렇게 내세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그냥 두리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기재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법리적으로는 뭐 우리 변호사님이 법률가니까 그러십니다만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을 연결하는데 대통령을 빼고는 불가능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있죠.
그 명확하게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기보다도 네. 대통령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뭐 이렇게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이렇게 넓어요. 그게 공소장으로서는 아주 뭐 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검찰이 나중에 특검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뭐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쓴 공소장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그 당사자 자체가 워낙 뭐 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수사를 전혀 안 받고 지금 이런 좀 뭐 버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대통령의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는 된다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근데 하겠다는 거죠. 다음 주라는 건 이미 최순실 사건 자체의 공소장은 끝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요 며칠 사이로 그 담당 변호사, 변호인 유영아 변호사가 다음 주는 수사받을 수 있지만 이번 주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 아니,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에 쓰여지는 그 대목에서는 그 피고인으로 유추될 만한 대목을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2차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특검 수사도 받고 검찰 수사 받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정말 꼼수를 부린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되고 이번 주는 안 된다. 여러분 하신 말씀 있으신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소장 변경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재판 중에. 재판 중에 하는 겁니다. 재판 전에 기소할 때는 공소장 변경이 있을 수가 없죠. 공소장 제출하고 만일에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입니다만 다음 주에 박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결과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온다 생각합니다. 뭐 혹시나 나오면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서 공소에 박근혜와 공모하여 이렇게 고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내일 만약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술의 혐의가 기록이 된다면은 네. 그렇다면은 피의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있죠. 많은 법률가들이 지금 서로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소 중지를 한다는 사람도 법률가도 있더라고요. 피의자니까 근데 대통령직을 그만둘 때까지는 기소가 안 되니까 기소 중지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기소 중지라는 건 기소권이 있는데 피의자가 어떤 그 소재 불명이라든가 아니면 와병으로 도저히 뭐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때 기소 중지하는 거지. 기소가 불능인 사람을 기소 중지라는 기소권이 전제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기소가 불능이면 중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불능이냐 아니냐 뿐이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률가로서 그거는 피의자로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고 설사 아까 제가 공소외 또는 참고인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탄핵에 관계 못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요. 그 어떤 작구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대통령이 피의자냐, 피조사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말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기소 불능자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밖에 없죠. 대통령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일 혐의가 만약에 어느 정도 발표가 된다 한다면은 야권에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즉, 범법 행위를 한 대통령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내일 대단히 중요한 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그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서 이른바 범죄 사실이 우회적으로 적시가 된다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탄핵 발의를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유로 이제 탄핵을 이제 발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검찰의 만약에 그 공소장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탄핵 발의가 쉬워지는 것이고, 만약에 두루뭉실하게 애매하게 됐다 이러면 이제 국회에서 따로 예를 들어서 뭐 의장 산하에 탄핵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를 해서 뭐 탄핵 사유를 넘겨야 되는 뭐 그런 또 다른 절차가 또 필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지금 대통령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지금 공소장에 그 부분을 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럼 좀 똑같이 그럼 대통령도 법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국회의원들도 법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법적 절차와 헌법적인 제도 장치가 바로 탄핵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주, 4주를 끌어오면서 온 나라가 이렇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나올 걸 우리가 애초에 알았어야 되는데 미리 몰랐기 때문에 이제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국민들과 국회의원이 해야 될 책무로서의 탄핵 절차를 밟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소출을 당하지 않도록 한 것도 제가 아는 헌법학자한테 여쭤봤더니 그 탄핵을 소출을 받지 않게 한 명시한 헌법의 정신은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라 범죄자는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상식적 논리에서 편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자 혐의가 있고 범죄자로서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탄핵에 들어가는 게 국회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좀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을 탄핵 못 시키게 한 것은 이 죄라는 게 있죠. 음주운전부터 있죠. 살인까지 쭉 다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갖다가 어떤 국정을 맡고 있는데 그 혼란을 막기 위한 거예요. 만일에 음주운전도 죄는 죄, 이번에 조원동 씨도 뭐 집행유예 받았더라고요. 그걸로 그 대통령이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탄핵을 시작해버리면은 야당의 어떤 공세, 이런 게 도저히 국정 운영이 마비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 대통령이 범죄자면 아예 대통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탄핵이란 거는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공소장에 대통령이 들어가 있고 관계없이 탄핵 절차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볼 때, 물론 법원의 그 확정 판결을 통해서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 안 된다 하더라도 국회가 볼 때 충분히 혐의가 있다면 탄핵 절차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국회가 지금 토추하는 쪽이 되거든요. 토추. 국회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 검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혐의가 있냐 없냐를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 있다 하더라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 정도로는 탄핵하는 게 옳지 않다, 이걸 판단해 주는 데가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이번 그 공소장에 대통령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는 탄핵 절차와는 무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분들께서 내일 기소가 되고 다음 주에 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되고 국회에서도 이제 무슨 방안들을 내놓기 시작할 텐데, 자, 전국 수습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한 말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대통령이 국회에서 약속했던 그 국회 추천 총리 뭐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든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박사모,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던 헌법적 절차에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국회는 그러니까 국민이 준 국회의 권능에 따라서 그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 2트랙이나 3트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은 그대로 계속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촛불 집회를 열어서 대통령께 퇴진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한테 부여된 헌법적 절차로서 탄핵에 당장 착수를 해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랙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회에 와가지고 정세균 의장이 이야기했던 야당이 추천하면 그 총리를 제가 임명하겠다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그것도 지난 지 한참 됐고, 대통령이 이번 주 들어와서 한 국정에 대한 드라이브, 내가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기 전에 얼른 야당에서라도 대통령이 제안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야당 추천의 총리를 대통령이 수용하도록 저는 압박을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야당 추천 총리, 그 다음에 탄핵 절차, 온 국민적인 퇴진 투쟁, 이 저는 3트랙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 우리 박 박사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우리 브라질에서 있죠. 후세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시민들이 거의 거리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탄핵 절차나 하야 이런 건 국회에 맡겨놓고, 시민들은 좀 생업에 좀 종사해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좀 먹고 살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노가 워낙 세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고민입니다. 일단 세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